2018년 1월 13일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 911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침묵. 이어지는 가냘픈 여성의 목소리. 집에서 도망쳤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상담원은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감지합니다. 목소리가 이상합니다. 단어를 천천히 골라가며 띄엄띄엄 말합니다. 억양이 나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전화를 건 여성은 곧 18살이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투는 이제 막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배우는 아이 같습니다. 단순한 문장, 한정된 어휘.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상담원을 얼어붙게 만드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부모님이 제 형제 자매들을 쇠사슬로 묶어두고 있어요. 집안에요. 지금 당장요. 상담원이 다시 묻습니다. 전화를 건이는 반복합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요. 12명입니다. 침대에 묶여 있습니다. 그녀는 주소를 말합니다. 페리스시 뮤어 우즈로드. 순찰차가 즉시 출동합니다. 차가 이동하는 동안 상담원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전화를 건이에게는 자기 휴대폰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가져왔습니다. 창문을 통해 나왔습니다. 지금은 거리 어딘가에 숨어 있습니다. 상담원이 다른 아이들에 대해 묻습니다. 전화를 건이는 형제 자매들의 나이를 나열합니다. 2살부터 29살까지입니다. 부모님은 집에 있습니다.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10분 후 순찰대가 현장에 도착합니다. 조용한 거리, 주택가입니다. 집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해당 주소에는 평범한 1층 건물이 서 있습니다. 잘 가꾼 잔디밭, 마당에 놀이터, 의심스러운 점은 전혀 없습니다. 경찰이 전화를 건이에게 다가오라고 요청합니다. 몇 초 후 모퉁이에서 한 소녀가 나타납니다. 경찰관들이 본 광경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극도의 영양실조, 피부는 창백하다 못해 투명할 정도입니다. 옷은 자루처럼 헐렁하게 걸려 있습니다. 그녀는 정말 17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조던입니다. 조던 터핀. 그녀는 거리 끝에 있는 집을 가리킵니다. 마당에 그네가 있는 바로 그 집입니다. 모두 그곳에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녀가 도망친 사실을 모릅니다. 경찰관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탈출을 계획했는지 묻습니다. 대답은 2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전화를 위해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번호를 외웠습니다.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경찰관들이 집으로 다가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중년 여성이 문을 엽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친절합니다. 루이지 터핀입니다. 경찰관들은 방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신고 전화가 왔다고요. 루이지는 놀란 표정입니다. 자신들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평범한 가족이라고요. 경찰관들이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요청합니다. 루이지는 동의합니다. 첫인상은 냄새였습니다. 퀴퀴한 공기. 두 번째는 어둠이었습니다. 커튼이 빽빽하게 쳐져 있습니다. 루이지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벽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두 웃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 데이비드 터핀이 나타납니다.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안경을 썼습니다. 차분합니다. 그는 딸이 무언가 잘못 이해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가끔 환상을 본다고요. 경찰관들은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데이비드는 망설입니다. 그러다 복도를 따라 그들을 안내합니다. 첫 번째 문을 엽니다. 경찰관이 안을 들여다보다 멈춰섭니다. 침대에 2명이 있습니다. 극도로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뼈 위에 가죽만 남았습니다. 손목에는 멍과 자국이 있습니다. 침대 옆 바닥에는 금속 쇠사슬이 있습니다. 한쪽 끝은 침대 프레임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데이비드의 손을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웁니다. 루이즈는 거실에 구금됩니다. 다음 30분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더 많은 차들이 도착합니다. 구급차, 사회복지시설. 경찰관들이 집 전체를 수색합니다. 방 하나하나를 확인합니다. 방마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쇠사슬에 묶인 채로요. 어떤 이들은 일어서지도 못합니다. 어떤 이들은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총 12명을 발견합니다. 밖에 있는 조던까지 합치면 13명입니다. 나이는 2살부터 29살까지 모두 형제자매입니다. 경찰들이 그들을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의료진은 각자의 상태를 기록합니다. 심각한 영양실조, 탈수, 장기간의 신체적 구속 흔적.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경찰서로 연행됩니다. 혐의는 타인의 의지에 반응하는 감금. 이것은 단지 첫 번째 죄명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조던은 담요를 뒤집어 쓴 채 순찰차에 앉아 있습니다. 집에서 실려 나오는 형제 자매들을 지켜봅니다. 경찰관이 다가와 상태가 어떤지 묻습니다. 조던은 처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거예요.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발견한 일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말입니다.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질문들이 쏟아질 것입니다. 어떻게 평범한 동네에서 이런 일이 수년간 일어날 수 있었는지, 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 뒤에서 이 모든 세월 동안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수사관들은 기초조사부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즈 터핀이 누구인지 알아봅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루이즈의 페이스북 페이지입니다. 페이지를 엽니다. 그들이 본 것은 집안의 모습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장의 가족 사진, 13명의 아이들이 모두 화면에 담겨 있습니다. 부모는 중앙에 있고 그 주위에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모두 웃고 있습니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들은 같은 드레스, 남자아이들은 같은 셔츠, 색깔도 맞췄습니다. 머리 길이도 똑같습니다. 마치 유니폼 같습니다. 수사관들이 계속 넘겨봅니다. 디즈니랜드 여행, 성 앞에서 온 가족이 찍은 사진, 모두 상징적인 머리띠를 쓰고 있습니다. 미소 짓는 얼굴들, 또 다른 사진은 라스베가스입니다. 카지노를 배경으로 한 온 가족의 사진. 캡션은 이렇습니다. 가족 휴가. 기념식 사진 시리즈도 있습니다. 재단 앞에선 데이비드와 루이즈.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그는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예복을 차려입은 1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캡션, 서약갱신, 함께한 25년. 이것은 스트립에 있는 웨딩채플 중 한 곳에서 진행된 정식 예식이었습니다. 꽃과 사진 작가가 함께한 온전한 시기였습니다. 마지막 게시물은 3개월 전입니다. 정기적인 업데이트, 정기적인 가족 외출. 적어도 겉모습은 그렇게 보입니다. 형사들은 CCTV 기록을 요청합니다. 쇼핑몰과 공원에서 찍힌 영상들을 찾아냅니다. 영상 속에서도 같은 모습입니다. 가족은 무리를 지어 이동합니다. 부모가 앞장서고 나머지는 뒤를 따릅니다. 한 줄로요. 조직화된 대열입니다.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억지스럽습니다. 마치 명령에 따른 것처럼요. 또 다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디즈니랜드에서 가족은 입구 근처에서만 사진을 찍었습니다. 성 앞에서, 캐릭터 옆에서요. 하지만 공원 안으로는 거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놀이기구 타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지노 배경의 사진, 기념식. 하지만 호텔 내부 카메라에는 그들이 포착되지 않습니다. 형사들은 이웃들을 신문합니다. 첫 번째 이웃은 두 집 건너 사는 노부인입니다. 터핀 가족을 거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가끔 밤에 나오는 것을 보긴 했습니다. 마당을 산책하더군요. 항상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낮에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맞은편의 두 번째 이웃도 확인해 줍니다. 폐쇄적인 가족이었다고요. 대화는 없었습니다. 마당에 나오는 일도 드물었습니다. 주로 밤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웃은 루이즈에게 인사를 하려 시도해봤다고 합니다. 루이즈는 예의 바르지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 번은 똑같은 옷을 입은 10대 무리가 마당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10분 정도 조용히 서 있다가 다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 중 누구도 학교에서 가족 중 누구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놀이터에서도 상점에서도요. 형사들은 학교 기록을 확인합니다. 13명 중 누구도 어디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홈스쿨링 서류를 찾아냅니다. 데이비드가 제출한 것입니다. 모두 집에서 교육받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합법입니다. 조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의료 기록을 보니 10년도 더 전에 소아과를 몇 번 방문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방접종도 정기검진도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노스럽 그루먼에서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안정적인 급여. 루이즈는 전업주부입니다. 은행 내역을 보면 식료품 지출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습니다. 15명이 먹기에는 너무 적습니다. 밤에 24시간 상점에서 장을 봤습니다. 데이비드 혼자서요. 영수증을 보면 빵, 땅콩버터, 크래커, 통조림뿐입니다. 신선한 식품은 전혀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뒤져봅니다. 한 건의 기록을 찾았습니다. 몇 년 전 익명의 제보 전화가 있었습니다. 마당에서 수척한 10대들을 보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직원이 출동했습니다. 루이즈가 문을 열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집은 깨끗했습니다.
가족들과 대화를 나눴고 모두 예의 발랐습니다. 문제의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형사들은 페이스북 사진들을 봅니다. 그리고 집에서 구출된 이들의 진단서를 봅니다. 두 개의 다른 세상입니다. 사진 속에는 행복한 가족, 현실에서는 쇠사슬에 묶인 채 굶주린 13명의 사람들. 질문이 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닫힌 문 뒤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지가 경찰서로 연행되는 동안 형사들은 미워우즈 로드의 집을 상세히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냄새입니다. 어디에나 배어 있습니다. 퀴퀴한 공기가 오물 냄새 그리고 곰팡이 냄새와 섞여 있습니다. 마치 수년간 환기를 시키지 않은 집 같습니다. 모든 방에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두껍습니다. 빛을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몇 개의 램프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만 켜져 있습니다. 집안은 낮에도 어둡습니다. 수사관들이 복도를 지나갑니다. 오른쪽 첫 번째 침실문을 엽니다. 방은 작습니다. 침대 2개, 침대마다 1명씩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침대 프레임에 쇠사슬로 묶여 있습니다. 쇠사슬은 짧습니다. 문까지 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창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닥에는 플라스틱 병들이 뒹굽니다. 비어 있습니다. 그 옆에는 크래커 포장지들, 책 몇 권, 어린이용입니다.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매트리스는 더럽습니다. 침구류는 거의 없습니다. 있는 것조차 오래되고 찢어져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다음 방으로 이동합니다. 광경은 똑같습니다. 침대 2개, 쇠사슬, 똑같은 플라스틱 병들, 똑같은 포장지들. 3번째 방, 4번째 방,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형사들이 숫자를 셉니다. 총 6개의 침실, 방마다 2명 혹은 3명의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한 방에는 단 1명만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1m 단위로 사진을 찍습니다. 쇠사슬의 위치를 기록합니다. 길이를 잽니다. 평균 1m입니다. 조금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겨우 닿을 정도입니다. 그 이상은 안 됩니다. 방 중 한 곳에서 일기를 발견합니다. 아이의 필체로 쓰여 있습니다. 기록은 짧습니다. 날짜는 몇 개월의 간격을 두고 이어집니다. 마지막 기록은 6개월 전입니다. 수사관들이 읽습니다. 문장은 단순합니다. 오늘 엄마가 우리에게 빵을 줬다. 나는 착하게 굴었다. 다음 기록, 아빠가 우리가 나쁘다고 했다. 우리는 이틀 동안 먹지 못했다. 형사들은 주방으로 이동합니다. 냉장고는 거의 비어 있습니다. 물 몇 병, 치즈 한 팩, 먹다 남은 음식이 담긴 용기, 그게 전부입니다. 찬장도 비어 있습니다. 크래커 몇 상자, 땅콩 버터통들, 던조림, 신선한 것은 없습니다. 쓰레기통은 가득 차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포장지들, 피자 빈 상자들, 탄산음료 캔들, 신선합니다. 어제의 것입니다. 수사관들이 대조해 봅니다. 냉장고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쓰레기통에는 2명분의 음식 찌꺼기가 있습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지는 정상적으로 먹었습니다. 나머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거실에서 장난감들을 발견합니다. 새 것입니다.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인형, 자동차, 레고 모두 개봉되지 않은 채 선반에 놓여 있습니다. 마치 상점 같습니다. 벽에는 그 사진들이 걸려 있습니다. 가족 사진들, 디즈니랜드, 라스베이거스, 서약 갱신식 모두 웃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벽에서 사진 몇 장을 떼어냅니다. 구출된 이들을 검진 중인 의료진에게 가져갑니다. 사진 속의 얼굴과 집에서 실려 나온 이들을 대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의료진이 비교합니다. 사진 속의 사람들은 말랐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같은 얼굴이지만 극도로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차이는 불과 몇 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체중이 급격히 빠진 것입니다. 형사들은 조사를 재개합니다. 욕실에서 칫솔 하나를 발견합니다. 단 하나입니다. 15명이 쓰는 것입니다. 비누는 거의 없습니다. 샴푸는 한 통, 반쯤 비어 있습니다. 수건은 2장, 낡았습니다. 부모의 침실은 정반대입니다. 침대는 크고 깨끗합니다. 옷장은 옷으로 가득 찼습니다. TV, 컴퓨터, 에어컨이 작동 중입니다. 협탁 위에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수사관들이 훑어봅니다. 13명 모두의 출생증명서, 의료 기록들, 오래된 것들입니다. 마지막 기록은 10년 전입니다. 추표장도 발견합니다. 지출 기록입니다. 데이비드가 가계부를 썼습니다. 날짜별로 꼼꼼하게요. 식비 지출은 최소한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비용은 정기적으로 결제되었습니다. 케이블 TV, 스트리밍 서비스 구독료. 형사들이 마당으로 나갑니다. 바로 그 놀이터입니다. 그네, 미끄럼틀 모두 새 것입니다.
하지만 사용한 흔적은 없습니다. 페인트도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네 쇠사슬도 닳지 않았습니다. 장식입니다. 사진을 찍기 위한 것, 이웃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 제대로 된 집처럼 보이게 하려는 용도입니다. 수사관들이 의료진에게 돌아갑니다. 구출된 이들의 상태를 묻습니다. 의사들은 모두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라고 말합니다. 가장 나이가 많은 29살 남성은 몸무게가 40kg도 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린 2살 아이의 몸무게는 생후 6개월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인지 발달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어휘력은 한정적입니다. 동작의 협응력은 약합니다. 움직이지 못해 근육이 위축되었습니다. 몇 명에게서는 예전에 부러졌다가 잘못 붙은 골절 흔적이 보입니다. 누구도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치아 상태도 처참합니다. 모두 충치가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치아가 썩어 내려앉고 있습니다. 누구도 치과 의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형사들은 조심스럽게 신문을 시작합니다. 의료진과 심리학자들도 함께합니다. 질문은 단순합니다. 이름이 뭐니? 몇 살이니? 기분이 어떠니? 대답은 짧고 조용합니다. 어떤 이들은 아예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나이가 많은 여자아이 중 한 명은 25살입니다. 마지막으로 집 밖에 나간 게 언제인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마 몇 년 전일 거라고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다른 아이는 사진 찍을 때만 밖으로 내보내줬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옷을 입히고 어딘가로 데려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데려와서 또 쇠사슬에 묶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깨닫습니다. 벌어진 일의 규모가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경찰서에서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서로 다른 방으로 분리됩니다. 표준 절차입니다. 따로 신문합니다. 형사는 데이비드부터 시작합니다. 그를 취조실에 앉히고 녹음을 시작합니다. 날짜, 시간, 용의자의 이름을 말합니다. 데이비드는 차분하게 앉아 있습니다. 손은 테이블 위에 둡니다. 표정은 중립적입니다. 마치 평범한 미팅에 불려온 사람 같습니다. 형사가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하십시오. 데이비드는 천천히 대답합니다. 단어를 골라가며 말합니다. 자신들이 대가족이라고 말합니다. 13명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훈육이 필요합니다. 형사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어떤 종류의 훈육입니까? 데이비드가 설명합니다. 규율, 일정, 규칙, 모두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질문, 왜 그들이 묶여 있었습니까? 데이비드가 잠시 멈춥니다. 그러다 말합니다. 그들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밤에 나가지 못하게요. 길을 잃지 않게 하려고요. 형사는 그를 바라봅니다. 기록합니다. 계속 묻습니다. 왜 그렇게 말랐습니까? 데이비드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식욕에 문제가 있습니다. 먹으려 하지 않아요. 저와 루이즈는 먹이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합니다. 투정을 부려요. 형사가 냉장고 사진을 보여줍니다. 거의 비어 있습니다. 데이비드가 설명합니다. 음식은 있었습니다. 그냥 다 떨어진 것뿐입니다. 장을 보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시간이 안 됐을 뿐이에요. 다음 질문, 의료 지원. 마지막으로 의사를 본 게 언제입니까? 데이비드가 말합니다. 오래전입니다. 몇 년 됐죠. 그들은 건강합니다. 아프지 않았어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사가 쓰레기통에서 나온 영수증을 꺼냅니다. 패스트푸드, 피자, 신선한 어제의 것들입니다. 묻습니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것이었습니까? 데이비드가 망설입니다. 그러다 대답합니다. 저와 루이즈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것을 먹었습니다. 보통 음식이요. 몸에 좋은 거요.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데이비드가 나열합니다. 빵, 땅콩버터, 크래커. 건강식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식단이죠. 형사는 모든 단어를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묻습니다. 왜 집안이 어둡습니까? 왜 커튼이 쳐져 있습니까? 데이비드가 설명합니다. 그들은 밝은 빛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더 편안하니까요. 학교에 관한 질문입니다. 다른 가족들은 어디서 공부합니까? 데이비드가 말합니다. 홈스쿨링입니다. 저와 루이즈가 가르칩니다. 직접요. 커리큘럼에 따라서요. 어떤 커리큘럼입니까? 데이비드가 묘사합니다. 기초 과목들입니다. 읽기, 쓰기, 산수, 필요한 모든 것이죠. 형사가 확인합니다. 학습 결과를 누군가에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테스트를 본 적이 있나요? 데이비드가 대답합니다. 아니요, 요구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조사 없이 홈스쿨링이 허용됩니다. 다음 질문, 쇠사슬, 얼마나 오래 묶여 있었습니까? 데이비드가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그때그때 다릅니다. 가끔 낮에, 가끔 밤에 행동에 달려 있었습니다. 어떤 행동 말입니까? 데이비드가 설명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요. 규칙을 어기면요. 그러면 처벌을 받습니다. 일시적인 겁니다. 몇 시간 정도요. 아마 하루쯤일 수도 있고요. 형사가 손목에 남은 자국 사진을 보여줍니다. 오래되고 깊은 자국입니다. 이건 몇 시간이 아닙니다. 데이비드는 침묵합니다. 그러다 말합니다. 아마 더 길었을 수도 있겠네요.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 옆방에서는 루이지를 신문하고 있습니다. 다른 형사입니다. 똑같은 질문들입니다. 루이지는 거의 똑같이 대답합니다. 단어도 비슷합니다. 설명도 동일합니다. 마치 외운 것처럼요. 대가족, 훈육이 필요함, 규율, 규칙. 그들은 먹고 싶어 하지 않았음, 식용 문제, 홈스쿨링, 안전을 위해. 형사가 묻습니다. 무엇이 두려웠습니까? 왜 안전을 위해 쇠사슬이 필요했습니까? 루이지가 설명합니다. 주변이 위험합니다. 나갔다가 길을 잃을 수도 있죠. 아니면 누군가 그들을 데려갈 수도 있고요. 질문. 이웃들은 동네가 조용하다고 합니다. 범죄도 거의 없고요. 루이즈는 주장합니다. 그래도 위험합니다. 조심하는 게 낫죠. 형사가 확인합니다. 왜 밤에만 내보냈습니까? 루이지가 말합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밤이 시원하죠. 건강에 더 좋습니다. 다음 질문. 소셜미디어의 사진들, 여행들, 디즈니랜드, 라스베이거스, 집 밖으로 내보내는 걸 두려워했다는 말과 어떻게 양립합니까? 루이지가 설명합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입니다. 가족 행사죠. 감시하에 있으니 안전합니다. 형사가 CCTV 영상을 보여줍니다. 공원에서 가족은 밀집해 서 있습니다. 흩어지지 않습니다. 명령을 받은 것처럼요. 루이지가 말합니다. 그게 더 편합니다. 아무도 길을 잃지 않게요. 장난감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 것들, 포장도 안 뜯은 것들, 놀게 해주지도 않으면서 왜 샀습니까? 루이지가 대답합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를 위한 겁니다. 착하게 굴면요. 자격을 갖추면 주는 거죠. 누군가 자격을 갖춘 적이 있습니까? 루이지가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아니요, 아직은 없어요. 하지만 그럴 수도 있었겠죠. 노력했다면요. 형사는 기록합니다. 묻습니다. 첫째가 몇 살입니까? 루이지가 대답합니다. 29살입니다. 질문. 왜 29살인 사람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권리를 얻기 위해 자격을 증명해야 합니까? 루이지는 침묵합니다. 그러다 말합니다. 그 아이도 문제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달하지 못했어요. 정신적으로 어린 나이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발달하지 못했습니까? 루이즈가 설명합니다. 유전이죠. 아니면 다른 이유거나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의사에게 데려가지 않았으니까요.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신문을 마칩니다. 진술을 대조합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거의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버전은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의학적 소견은 장기간의 굶주림으로 인한 영양실조를 보여줍니다. 부동 상태로 인한 근육 위축, 교육과 사회화의 부재로 인한 인지장애. 형사들은 부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모든 설명은 정당화할 수 없는 일을 정당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수사관들은 처음 집에 들어갔던 경찰관들의 바디캠 영상을 확보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다시 검토합니다. 루이지가 문을 여는 순간 얼굴은 차분합니다. 심지어 친절하기까지 합니다. 미소, 마치 이웃이 소금을 빌리러 온 것 같은 모습입니다. 경찰관이 방문 목적을 설명합니다. 안부 확인 신고가 들어왔다고요. 루이지는 놀란 듯 눈썹을 치켜 올립니다. 무슨 신고 말인가요? 우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온합니다. 긴장도 공포도 없습니다. 평범한 대화입니다. 경찰관이 안으로 들어가겠다고 요청합니다. 루이지는 몇 초간 망설입니다. 그러다 뒤로 물러납니다. 몸짓으로 안내합니다. 들어오세요. 카메라가 그녀의 움직임을 포착합니다. 그녀는 앞서 걷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거실을 보여줍니다. 소파에 앉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읍니다. 데이비드가 나타납니다. 역시 차분합니다. 목소리는 낮고 정중합니다. 인사를 합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습니다. 경찰관이 반복합니다. 집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합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한다는 듯이요. 물론이죠. 확인해보세요. 우리는 비밀이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주목합니다. 두 사람 중 누구도 누가 전화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세부 사항에 관심을 보이지도 않습니다. 정확히 무엇을 제보했는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조사에 동의합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질문을 던집니다. 누가 전화했나? 뭐라고 했나? 왜 경찰이 온 건가?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집에 몇 명이 있습니까? 루이즈가 대답합니다. 15명입니다. 우리 대가족이죠. 13명의 아들과 딸들이 있어요. 그녀는 자랑스럽게 이 말을 내뱉습니다. 업적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대가족.
경찰관이 확인합니다. 나머지는 어디 있습니까? 데이비드가 말합니다. 방에 있습니다. 쉬고 있어요. 그들은 야행성입니다.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죠. 경찰관이 되묻습니다. 왜 야행성입니까? 데이비드는 어깨를 으쓱합니다. 그게 더 편하니까요. 낮에는 덥고 밤이 시원합니다. 게다가 제가 일하는 동안 소음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요. 루이지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확인해줍니다. 네, 그들은 익숙해졌어요. 밤이 더 조용하거든요. 경찰관이 방들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데이비드가 일어납니다.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복도로 안내합니다. 카메라가 발걸음 하나하나를 기록합니다. 데이비드는 첫 번째 문 앞에 멈춥니다. 경찰관을 돌아봅니다. 경고합니다. 아이들이 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놀라게 하지 마세요. 문을 엽니다. 경찰관이 들여다봅니다. 침대에 있는 2명을 봅니다. 쇠사슬, 영양실조. 카메라가 데이비드 반응을 포착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는 평범한 침실을 보여주는 것처럼 차분하게 서 있습니다. 경찰관이 묻습니다. 왜 그들이 묶여 있습니까? 데이비드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도망치려 했거든요. 이건 일시적인 조치입니다. 목소리는 평온함을 유지합니다. 당연한 일인 것처럼 설명합니다. 마치 이게 정상인 것처럼요. 경찰관이 지원을 요청합니다. 데이비드는 지켜둡니다. 항의하지 않습니다. 멈추려 시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서 있습니다. 거실에 있는 루이지 역시 차분합니다. 2번째 경찰관이 다가오자 그녀는 시선을 들어 올립니다. 살짝 미소 짓습니다. 무슨 일 있나요? 경찰관이 말합니다. 당신을 체포합니다. 루이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마치 차 한 잔 마시자는 제안에 동의한 것 같습니다. 그녀의 몸이 돌려집니다. 수갑이 채워집니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않습니다. 조용히 서 있습니다. 데이비드 역시 제압당합니다. 똑같은 반응입니다. 침착함, 순종,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수사관들은 영상을 몇 번이고 다시 봅니다. 분석합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반응합니다. 무고한 사람이라도 긴장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분노하고 변호사를 요구합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지는 아닙니다. 그들은 마치 공식적인 절차에 초대받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차분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거의 무관심해 보입니다. 사건에 투입된 심리학자가 영상을 봅니다. 평가를 내립니다. 행동이 정상 범위를 벗어납니다. 체포 시에 이런 차분함은 몇 가지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죄책감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음. 그들은 자신들이 나쁜 짓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 해리, 방어기제로서 감정을 차단함. 셋째, 사이코패스적 성향, 정상적인 감정적 반응 능력이 없음. 수사관들은 메모합니다. 용의자들의 행동은 사건의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이함이 아닙니다. 수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인 부모라면 방어하려 했을 것입니다. 설명하고 감정적으로 정당화하려 했겠죠. 데이비드와 루이지는 아닙니다. 그들은 이성적으로 설명합니다. 차갑게 매뉴얼처럼요. 형사들은 자신들 앞에 있는 이들이 평범한 범죄자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시스템을 구축한 사람들입니다. 그 시스템 속에서 수년간 살았고 그것이 옳다고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경찰서에서의 신문은 이를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모든 대답은 정밀하게 계산되어 있고 차분하며 논리적입니다. 그들만의 논리에 따르면요. 수사관들은 기소 내용을 준비합니다. 목록은 매 시간 늘어납니다. 타인의 의지에 반하는 감금, 가혹행위. 고문, 식사 거부, 의료 지원 거부.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유치장에 남겨집니다. 조용히 행동합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즉시 변호사 접견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립니다. 그 사이 수사관들은 가장 어려운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었는지 밝혀내는 일입니다. 다음 단계는 구출된 이들에 대한 조사입니다. 심리학자들과 형사들이 함께 일합니다. 조심스럽게 압박 없이 단순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부터 시작합니다. 조리 있게 말할 수 있는 이들입니다. 첫 번째는 조던입니다. 911에 전화를 건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녀는 분리된 방에 배치됩니다. 안락한 곳입니다. 음식과 물을 줍니다. 그녀는 천천히 먹습니다. 아주 조금씩이요. 위장이 정상적인 양에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가 묻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해줄 수 있니? 조던은 생각에 잠깁니다. 그러다 입을 엽니다. 그녀는 예전에는 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 가족은 다른 곳에 살았습니다. 텍사스였습니다. 그때는 더 나았습니다. 마당에 나갈 수 있었고 가끔은 이웃집에도 갔습니다. 그러다 이사를 했습니다. 캘리포니아로요. 처음엔 한 집, 그 다음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 때마다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규칙이 많아졌습니다. 제약도 많아졌고 처벌도 늘었습니다. 조던은 말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방에 가두기만 했어요. 몇 시간 동안요. 말을 듣지 않거나 너무 크게 이야기하면요. 웃기만 해도요.
그러다 방문의 잠금 장치가 상시화되었습니다. 허락이 있어야 나갈 수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부모님이 부를 때만요. 그러고 나서 쇠사슬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밤에만, 그 다음엔 하루 종일, 나중에는 항상이요. 심리학자는 기록합니다. 묻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니? 조던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입니다. 아마 5년 전, 아니 그보다 더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다르게 흘렀습니다. 날들이 겹치고 주가, 달이 겹쳤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다음 조사는 그녀의 오빠입니다. 22살입니다. 이름은 조슈아입니다. 조슈아는 더 작게 말합니다. 단어를 고르는데 더 오래 걸립니다. 말투는 단순합니다. 하지만 그는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3번 먹었습니다. 그러다 2번, 그 다음엔 1번, 나중에는 이틀에 1번이 되었습니다. 양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접시였지만 반 접시가 되고 나중에는 몇 숟가락뿐이었습니다. 누군가 불평하면 처벌이 따랐습니다. 하루 동안 굶기, 이틀, 사흘. 조슈아는 말합니다. 우리는 불평하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침묵하고 주는 대로 먹고 감사하다고 말하는 법을요. 심리학자가 묻습니다. 왜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니? 조슈아는 설명합니다. 경고를 받았거든요. 누군가 외부에 말하면 우리 모두를 찢어놓을 거라고요. 서로 다른 곳으로 보낼 거고 다시는 못 보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가장 큰 위협이었습니다. 가족을 잃는 것. 그들은 굶주림보다 그것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다음은 그들의 누나입니다. 25살입니다. 이름은 제니퍼입니다. 제니퍼는 처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규칙을 조금이라도 어기면 처벌이 따랐습니다. 허락 없이 말을 하면 처벌. 제때 침대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처벌. 음식을 다 먹지 않아도 처벌이었습니다. 처벌은 다양했습니다. 가끔은 쇠사슬을 더 꽉 조였습니다. 누울 수 없게 하려고요. 앉아 있거나 서 있어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이요. 가끔은 베개를 뺏어갔습니다. 아니면 담요를요. 맨 매트리스 위에 남겨졌습니다. 가끔은 말을 아예 안 했습니다. 완전히요. 음식을 말없이 가져오고 말없이 나갔습니다.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몇 주 동안이요. 제니퍼는 말합니다. 그게 제일 끔찍했어요. 침묵이요. 내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요. 심리학자는 휴식을 갖습니다. 그녀를 쉬게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합니다. 다음 질문은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제니퍼는 말합니다. 부모님이 교과서를 주셨습니다. 낡은 것들이었죠. 가끔 읽으라고 하셨고 가끔 확인하셨습니다. 하지만 책에는 없었습니다. 일정도 수업도 없었습니다. 그냥 책뿐이었습니다. 알아서 읽어야 했죠. 그녀는 읽는 법을 배웠습니다. 기초적인 수준입니다. 쓰는 법도, 산수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였습니다. 다른 과목은 없었습니다. 역사도, 지리도, 과학도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린 동생들은 더 모릅니다. 어떤 아이들은 글을 겨우 씁니다. 어떤 아이들은 1년의 달들을 모릅니다. 대통령이 누구인지도, 지금이 몇 년도인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자들은 어린아이들을 조사합니다. 그들은 더 어렵습니다. 겁에 질려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나 아예 입을 닫습니다. 어린 여자아이 중 한 명은 12살입니다. 쇠사슬 없는 삶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녀에게는 이것이 정상입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조금 더 큰 아이는 가끔 밖으로 나갔던 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죠. 부모님은 깨끗한 옷을 입히고 머리를 빗겨주었습니다. 디즈니랜드나 라스베이거스로 데려갔습니다. 말하셨죠. 웃어라. 착하게 굴어라. 모르는 사람과 말하지 마라. 안 그러면 집에 가서 벌 받을 줄 알아라. 그들은 웃었습니다.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왔습니다. 옷은 뺏겼습니다. 다시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이런 외출은 몇 개월에 한 번, 어쩌면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오직 사진만을 위해서요. 심리학자들은 13명 모두의 진술을 모읍니다. 그림을 맞춥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발작이나 질경의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 수년간 구축된 시스템, 규칙과 처벌, 그리고 매 순간에 대한 통제가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형사들은 자료를 검사에게 넘깁니다. 검사는 검토 후 공소장을 준비합니다. 기소 목록은 여러 페이지에 달합니다. 각 항목은 진술과 사진, 진단서로 뒷받침됩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지에게 예비 심리 날짜가 잡힙니다. 그들에게 기소 내용이 낭독됩니다. 두 사람 모두 차분하게 듣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수사관들은 깨닫습니다. 앞으로 긴 과정이 남았다는 것을요. 모든 기소 내용을 증명해야 합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고 증인들을 준비시켜야 합니다. 유치장에서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모범수처럼 행동합니다. 조용하고 순종적이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교도관들은 주목합니다. 그들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수감자는 즉시 묻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재판은 언제인지,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가족과 연락할 수 있는지 말입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침묵합니다. 주는 대로 먹고 일정에 따라 잡니다. 모든 요구를 수행합니다. 로봇처럼요. 이틀 후 그들에게 국선 변호인이 배정됩니다. 표준 절차입니다. 데이비드의 변호인이 첫 면회를 옵니다. 통성명을 하고 자신의 역할을 설명합니다. 사건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데이비드는 차분하게 감정 없이 대답합니다. 형사들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버전을 이야기합니다. 대가족, 훈육, 안전, 일시적인 조치. 변호인은 그가 혐의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이해합니다. 자신이 범죄로 기소되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그는 표현 방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입니까? 데이비드가 설명합니다. 자신은 학대하지 않았습니다. 훈육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변호인은 메모합니다. 묻습니다. 아들, 딸들의 상태가 걱정되지 않습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말입니다. 데이비드는 생각합니다. 그러다 말합니다. 아마 보호소나 위탁가정에 갔겠죠. 잘 지내고 있을 겁니다. 변호인이 확인합니다. 그들과 연락하고 싶습니까? 전할 말이 있나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젓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아직은요. 루이지의 변호인도 비슷한 면회를 진행합니다. 같은 질문을 던지고 비슷한 대답을 듣습니다. 루이지 역시 아이들에 대해 묻지 않습니다. 그들의 상태에 관심을 보이지도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변호인들은 서로 대화합니다. 인상을 공유합니다. 두 사람 모두 한 가지 사실을 주목합니다. 구출된 아이들의 운명에 대해 조금의 걱정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이상합니다. 실제로 가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른 부모들조차 대개는 최소한의 우려라도 표명합니다. 묻고 괴로워하고 자상함을 통해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 주제는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책임 능력 평가를 위해 정신과 의사가 배정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표준 절차입니다.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가 데이비드와 면담합니다. 테스트를 진행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데이비드는 논리적이고 조리 있게 대답합니다. 기억력은 작동하며 시공간에 대한 진압력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사가 묻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믿었습니까? 데이비드가 대답합니다. 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의사가 확인합니다. 이것이 범죄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데이비드는 생각합니다.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 알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의 이해가 행동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기록합니다. 인지하고 있음, 결과에 대한 이해가 있음, 책임 능력 있음. 루이즈 역시 같은 결과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기소가 제기되었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책임 능력 있음. 하지만 정서적 반영은 제로입니다.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완전한 정서적 분리. 정신과 의사는 소견서를 냅니다. 두 용의자 모두 인격장애의 징후를 보입니다.
아마도 자기애적 유형일 것입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왜곡된 현실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재판에 설 수 있습니다. 그 사이 구출된 이들은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보호시설에 배치됩니다. 매뉴얼에 따라 서로 분리되지만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의료진은 치료를 계속합니다. 주요 과제는 체중 회복입니다. 점진적으로 진행합니다. 몸이 정상적인 음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양을 늘리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몇 시간마다 조금씩 식사합니다. 고칼로리지만 가벼운 음식들입니다. 서서히 양을 늘려갑니다. 물리치료도 병행합니다. 근육이 위축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통증 없이 걷는 법, 팔을 머리 위로 드는 법. 어떤 이들에게는 쇠사슬 없이, 제약 없이 자유롭게 일어나 걷는 것이 수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심리학자들은 병행하여 작업합니다. 매일 조심스럽게 도와줍니다. 일어난 일이 정상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들이 그럴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범죄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것은 깨달음입니다. 그들은 수년간 처벌받아 마땅하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본인들의 잘못이라고요. 지붕 아래 살게 해준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사들은 기초기술 교육을 시작합니다. 전화기 사용법, 장 보는 법, 낯선 사람과 대화하는 법. 평범한 사람들이 어린 시절부터 아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새롭고 낯선 일입니다. 수사관들은 이 과정을 지켜봅니다. 진전을 기록합니다. 모든 호전 상태는 그들이 얼마나 심하게 제약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가 됩니다. 사건은 재판으로 향합니다. 검사는 자료를 준비하고 변호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심리 날짜가 정해집니다. 수사관들은 뮤어우즈 로드 집으로 돌아가 재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에는 더 철저하게요. 어떤 서류나 기록, 증거라도 찾으려 합니다. 침실 중 한 곳에서 노트를 발견합니다. 평범한 학교 노트입니다. 낡고 페이지는 누렇게 변색되었습니다. 펼칩니다. 필체는 아이의 것입니다. 고르지 못합니다. 글자 크기가 제각각입니다. 모든 단어에 철자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록은 20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8년 전입니다. 오늘 엄마가 나를 때렸다. 허락 없이 음식을 가져갔다. 다시는 안 그럴 거다. 다음 기록은 일주일 후입니다. 아빠가 우리가 나쁘다고 했다. 우리는 이틀 동안 갇혀 있었다. 배가 너무 고프다. 수사관이 계속 넘겨봅니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기록은 짧습니다. 단순한 문장들이지만 내용은 끔찍합니다. 오늘 우리는 침대에 묵혔다. 우리가 말 듣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다. 엄마가 물을 안 줬다. 우리가 자격이 없다고 하셨다. 아빠가 조슈아를 때렸다. 조슈아가 울었다. 엄마가 닥치라고 하셨다. 기록은 간격을 두고 이어집니다. 며칠 연속일 때도 있고 한 달에 공백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더 길 때도 있고요. 수사관은 깨닫습니다. 쓸 수 있을 때 썼다는 것을요. 연필이 있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순간에요. 2012년 기록은 뜸해지지만 더 상세해집니다. 우리는 이제 항상 쇠사슬에 묶여 있다. 일어날 수가 없다. 팔이 아프다. 동생이 운다. 2살이다. 왜 우리가 여기 있는지 모른다. 아빠가 만약 누군가에게 말하면 우리를 영원히 찢어놓을 거라고 하셨다. 무섭다. 2014년 필체는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발달이 멈춘 것입니다. 태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잊어버렸다. 사진 찍으러 갈 때만 볼 수 있다. 엄마가 디즈니랜드에 간다고 하셨다. 우리를 씻기고 옷을 입혔다. 웃으라고 하셨다. 그러고 돌아와서 다시 쇠사슬에 묶였다. 죽고 싶다. 하지만 무섭다. 마지막 기록은 2017년입니다. 구출되기 몇 개월 전입니다. 결정했다. 도망쳐야 한다. 그들을 구해야 한다. 순간을 기다릴 것이다. 수사관은 노트를 덮습니다. 동료에게 건넵니다. 동료는 읽더니 침묵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닙니다. 연대기입니다. 기록된 사실입니다. 1인칭으로 수년간에 걸쳐서요. 전문가들이 필체를 분석합니다. 확인해줍니다. 한 사람이 썼습니다. 필체의 연령대로 보아 10대입니다. 쓰기 능력의 발달이 지연되었습니다. 제한된 교육 수준과 일치합니다. 수사관들은 기록과 진술을 대조합니다. 일치합니다. 모든 세부사항이요. 날짜, 사건, 처벌에 대한 묘사들. 다른 방에서 또 다른 노트를 발견합니다. 필체가 다릅니다. 기록은 적지만 내용은 같습니다. 아빠가 내 베개를 가져가셨다. 내가 나쁘게 굴었다고 하셨다. 내가 무엇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 엄마가 벌써 일주일째 우리와 말을 안 하신다. 음식만 주고 가신다. 아무 말도 안 하신다. 형사들은 깨닫습니다. 이것은 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문서
문서화입니다. 피해자들이 직접 쓴 것입니다. 실시간으로요. 의료 진단서도 병행하여 도착합니다. 상세합니다. 13명 각각에 대해서요. 첫째인 조슈아는 29살입니다. 기능 175cm. 몸무게는 37kg. 체질량 지수가 치명적으로 낮습니다. 근육 위축. 오랫동안 쇠사슬을 차고 있어 손목의 신경이 손상되었습니다. 인지 발달은 10에서 12세 수준입니다. 어휘력이 한정적입니다. 읽기와 쓰기 기초 기술은 있습니다. 산수는 초등학교 수준입니다. 조던은 17살입니다. 몸무게 40kg. 상태는 조금 더 낫습니다. 그녀는 더 활동적이었습니다. 탈출을 계획했고 다른 아이들보다 더 많이 움직였습니다. 어린 아이들의 상태가 더 심각합니다. 가장 어린 2살 아이는 몸무게가 6개월 수준입니다. 말을 하지 못합니다. 걷지도 못합니다. 신체 발달이 멈춰 있습니다. 의료진은 공통된 징후들을 기록합니다. 만성 영양 부족, 비타민 결핍, 빈혈, 비정상적인 발달로 인한 뼈 변형, 충치와 치아 부식, 피부 질환. 몇 명에게서는 오래된 골절 흔적이 보입니다. 잘못 붙었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뼈가 제멋대로 붙었습니다. 삐뚤게요. 쇠사슬에 묶였던 모든 이들의 손목과 발목에 상처가 있습니다. 깊고 오래된 상처들입니다. 굳은 살이 층을 이루고 있습니다. 쇠사슬을 수년간 샀다는 증거입니다. 검사는 모든 자료를 받습니다. 진단서, 일기, 집 사진, 증언들. 그는 공소장을 재검토합니다. 새로운 항목들을 추가합니다. 체계적인 고문, 신체적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적인 행위,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감금. 각 항목은 증거로 뒷받침됩니다. 의학적, 문서적, 증언적 증거들입니다. 일기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상세 분석을 위해 전문가들에게 넘겨집니다. 모든 기록, 모든 날짜, 모든 처벌 묘사들. 전문가들은 연대기를 작성합니다. 해가 갈수록 상황이 어떻게 악화되었는지, 통제가 어떻게 강화되었는지, 잔인함이 어떻게 커졌는지 정리합니다. 이것은 더 이상 태말에 관한 사건이 아닙니다. 잘못된 양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수년간 계획된 체계적인 고문에 관한 사건입니다.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 트라우마 전문가 등 금융 분석가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투입됩니다. 과제는 단순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넘어 왜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심리학자들이 작업합니다. 구출된 모든 이들에 대해 상세평가를 진행합니다. 테스트, 상담, 관찰. 13명 모두에게 내려진 진단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입니다. 중증이며 만성적인 형태입니다. 증상은 동일합니다. 악몽, 불안 발작, 성인에 대한 불신, 다친 문이나 쇠사슬을 볼 때의 공포 발작. 대부분 인지 발달 지연을 보입니다. 유전 때문이 아닙니다. 완전한 고립 때문입니다. 뇌는 세상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합니다. 상호작용이 없으면 발달은 멈춥니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그나마 낫습니다. 고립되기 전의 시간을 기억합니다. 기초적인 기술이 있고 정상적인 삶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은 이것밖에 모릅니다. 쇠사슬, 어둠, 굶주림. 그들에게는 이것이 정상입니다. 그들이 본 유일한 현실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소견을 냅니다. 회복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래 걸릴 것입니다. 수년간의 치료, 어쩌면 수십 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과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동시에 금융 분석가들이 작업합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지의 지난 15년간의 모든 은행 서류를 뒤집니다.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을 발견합니다. 가족은 정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13명 각각에 대한 수당입니다. 정기적인 지급, 매달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분석가들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대부분은 데이비드와 루이지의 오락 비용이었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여행, 디즈니랜드 입장권, 호텔 숙박비, 레스토랑 식비. 적은 부분은 식료품에 쓰였습니다. 하지만 지출은 최소한이었습니다. 빵, 크래커, 통조림. 15명이 먹기엔 턱없이 부족한 양의 저렴한 음식들입니다. 또 다른 지출, 장난감들. 거실에 포장도 뜯지 않은 채 놓여있던 바로 그 장난감들입니다. 정기적으로 샀지만 절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분석가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13명을 부양하기 위한 돈이 2명을 위해 쓰였습니다. 체계적으로 수년간 말입니다. 이것은 빈곤 때문이 아닙니다. 자금 부족도 아니었습니다. 의식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프로파일링 전문가가 투입됩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지의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그의 과제입니다.
그는 모든 자료를 검토합니다. 진술, 기록, 용의자들의 행동, 의료 데이터. 심리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데이비드는 전형적인 통제광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에 대한 병적인 욕구, 공감 능력 결여, 타인을 조정할 수 있는 도구로 인식함. 루이즈는 의존성 성향을 보입니다.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되어 있습니다. 질문 없이 그의 요구를 수행합니다. 자기 의지가 없거나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억눌려 있습니다. 두 사람은 폐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데이비드가 규칙을 세우고 루이즈는 그것을 수행합니다. 피해자들은 복종합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처벌이 따릅니다. 심리학자는 설명합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가혹행위가 아닙니다. 폭발이나 스트레스, 질병의 결과도 아닙니다. 계층 구조와 규칙, 처벌과 보상 시스템을 갖춘 정교한 구조입니다.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데이비드는 이상적인 세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본인의 규칙에 따르는 세계요. 그 안에서 그는 절대적인 권위자입니다. 아무도 거역할 수 없고 그의 말이 곧 법인 세계입니다. 고립은 이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은 닫히고 출입은 금지되며 타인과의 대화는 차단되었습니다. 소셜미디어의 사진들은 전면부의 파사드입니다. 세상의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죠. 행복하고 크고 성공적인 모습으로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못하게요. 심리학자는 소견을 냅니다. 동기는 완전한 통제입니다. 가학성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통제입니다. 존재의 의미로서의 권력입니다. 전문가들은 소견서를 검사에게 전달합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보완합니다. 이제 범죄에 대한 묘사뿐만 아니라 동기에 대한 설명, 심리적 기제까지 포함되었습니다. 사건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것은 충동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단발적인 잔인함도 아닙니다. 수년간의 계획, 시스템 구축, 통제 유지가 얽힌 일입니다. 변호인들도 같은 자료를 받습니다. 검토합니다. 깨닫습니다. 증거 자료가 엄청나다는 것을요. 진단서, 증언, 일기, 금융서류, 전문가 평가들. 방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수사관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른 누군가가 벌어지고 있는 일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범이 있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침묵한 목격자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이웃들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시작합니다. 뮤어우즈 로드뿐만 아닙니다. 가족이 살았던 이전 주소들도 확인합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자주 이사했습니다. 몇 년마다 새로운 집으로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여러 도시를 거쳤습니다. 형사들은 이전 이웃들을 찾아냅니다. 한 명 한 명 신문합니다. 텍사스 2003년 가족은 교회에 살았습니다. 한 이웃이 그들을 기억합니다. 대가족이었죠. 처음엔 시끄러웠지만 나중엔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놀았어요. 처음 얼마 동안은요. 그러다 안 보이더라고요. 루이즈에게 왜냐고 물었더니 홈스쿨링으로 전환했다고 했어요. 일정이 엄격해서 놀 시간이 없다고요. 이웃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홈스쿨링은 흔한 일이고 엄격한 교육도 흔하니까요. 많은 부모가 그렇게 키웁니다. 캘리포니아 2010년 다른 집, 다른 이웃들입니다. 거리 건너편에 살던 여성이 기억합니다. 가족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드물게 밤에 마당으로 나오는 걸 보긴 했죠. 다 같이요. 말 없이 서 있더군요. 그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살 권리가 있으니까요. 또 다른 이웃이 회상합니다. 한 번은 창문에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하고 마른 얼굴이었죠. 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손을 흔들어 줬더니 얼굴이 사라지고 커튼이 쳐졌어요. 그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아픈가 보다, 접촉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하고요. 그럴 수 있죠. 형사들은 데이비드의 직장 동료들을 신문합니다. 노스럽 그루먼 엔지니어링 부서입니다. 동료들은 그를 조용하고 폐쇄적인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업무는 질 좋게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휴식 시간에는 따로 지냈습니다. 회식에도 가지 않았고 가족 이야기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한 동료가 대화를 기억해냅니다. 데이비드에게 집안일은 어떠냐고 물었죠. 그는 좋다고 대답했어요. 대가족이라 훈육이 필요하지만 잘 해나가고 있다고요. 더 이상 주제를 확장하지 않고 입을 닫았습니다. 수사관들은 데이비드의 직장 컴퓨터 기록을 조사합니다. 이메일, 검색 기록. 의심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업무 관련 기술 서류, 뉴스 사이트들 뿐입니다.
통제 방법이나 처벌, 고립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적은 없습니다. 데이비드는 지침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할지 이미 알고 있었거나 스스로 생각해냈습니다. 형사들은 친척들을 찾아냅니다. 데이비드의 부모님은 오래전 돌아가셨습니다. 누나는 다른 주에 삽니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10년 전입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데이비드는 어릴 때부터 항상 이상했어요. 통제하기를 좋아했고 규칙을 좋아했죠. 루이즈와 결혼하면서 더 폐쇄적으로 변했어요. 누나는 몇 번 방문하려 시도했습니다. 데이비드는 거절했습니다. 좋지 않은 시기라고, 가족이 바쁘다고요. 나중에 보자고 했습니다.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루이즈의 부모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오빠는 인접한 카운티에 삽니다. 여동생과의 마지막 연락은 5년 전입니다. 전화로 짧게 나눈 대화였습니다. 그는 만나러 가려 했고 집에 방문하고 싶어 했습니다. 루이즈는 거절했습니다. 데이비드가 손님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가족은 사생활을 원한다고 말입니다. 오빠는 조카들에 대해 물었습니다. 루이즈는 단답형으로 대답했습니다. 다 잘 지낸다. 집에서 공부한다. 건강하다고요.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은 주지 않았습니다. 형사들은 교회 기록을 확인합니다. 가족은 여러 교회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다녔고 어디서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 교회의 목사가 그들을 기억합니다. 불규칙하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15명 전원이요. 다 같이 조용히 앉아 있다가 예배가 끝나면 즉시 떠났습니다. 신도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말을 붙여보려 했습니다. 도움을 제안했죠. 데이비드는 거절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하게요. 필요한 건 다 있다고 했습니다. 목사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거리를 두기를 원하니까요. 그건 그들의 관리입니다. 수사관들은 의료기관을 확인합니다. 보건소, 병원. 마지막 기록은 10년 전입니다.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의사도 이 사람들을 수년간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영양실조나 신체적 손상의 징후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사들은 사회복지사들을 신문합니다. 몇 년 전 익명의 신고로 방문했던 바로 그 직원입니다. 직원은 방어적으로 말합니다. 매뉴얼대로 확인했다고요. 집을 조사했고 가족들과 대화했습니다. 모든 게 정상적이고 깨끗하고 잘 관리된 것처럼 보였다고요. 형사가 묻습니다. 쇠사슬을 보았습니까? 직원은 대답합니다. 아니요. 집 전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보여줬죠. 이것은 매뉴얼 위반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는 프라이버시의 권리가 있습니다. 전체 수색에는 영장이 필요합니다. 그에게는 영장이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수집된 모든 정보를 분석합니다. 그림은 명확합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모두가 조각들만 보았습니다. 기이함, 폐쇄성, 야간 산책, 접촉 부재. 하지만 아무도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조각들을 맞추지 못했습니다. 각각의 기이함은 설명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공범은 없습니다. 알면서 침묵한 증인도 없습니다. 징후를 보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뿐입니다. 데이비드와 루이즈는 완벽한 고립을 구축했습니다. 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요. 외부의 누구도 내부로 들어갈 수 없었고 내부의 누구도 외부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형사들은 이 수사선상을 종결합니다. 초점은 다시 주요 용의자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들의 심리로,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채 수년간 만들어내고 유지해온 시스템으로 말입니다.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결혼 초기 몇 년은 지인들의 말에 따르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텍사스에 살았습니다. 데이비드는 일했고 루이즈는 주부였습니다. 아들,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차례대로, 빠르게요. 거의 매년 아이가 생겼습니다. 당시 교회의 지인은 회상합니다. 세 번째 출산 후 그녀는 지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평한 적은 없었습니다. 웃으며 하나님이 대가족으로 축복해 주셨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는 재정을 완전히 통제했습니다. 루이즈는 계좌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지출 결정을 내리지 못했고 어떤 물건을 살 때도 허락을 구했습니다. 그 지인은 이것을 눈치챘습니다. 한 번은 루이즈에게 쇼핑하러 같이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루이즈는 남편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중에 거절했죠. 데이비드가 필요 없다고 했다고요. 5번째 출산 후 가족은 이사했습니다. 다른 도시였습니다. 데이비드는 새 직장을 찾았습니다. 이전 지인들과의 연락은 끊겼습니다. 2년 후 또 이사했습니다. 그 다음에도 또 다른 곳으로요. 매번 새로운 장소로, 이전 연고지로부터 더 멀어지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패턴을 분석합니다. 이사는 가족이 늘어나는 시장과 일치했습니다.
구성원이 많아질수록 더 자주 이사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고립 전술입니다. 이전 관계를 끊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진공 상태에 두는 것이죠. 형사들은 텍사스의 한 학교 기록을 찾았습니다. 큰아이들은 공립학교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다녔습니다. 선생님은 그들을 기억합니다. 조용하고 수줍음 많은 아이들, 옷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점심은 집에서 가져왔는데 부실했습니다. 빵과 아주 단순한 것들이었죠. 한 번은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왜 항상 똑같은 옷만 입니? 아이는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그러라고 하셨어요. 그게 옳다고요. 1년 후 그들은 학교에서 사라졌습니다. 데이비드가 홈스쿨링 서류를 냈습니다. 그 이후로 13명 중 누구도 학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전환점이었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마지막 연결고리가 끊겼습니다. 그 다음은 가족분, 집분, 데이비드의 규칙분이었습니다. 수사관들은 모든 연대기를 모읍니다. 해마다 추적하며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을 살핍니다. 1984년 만남과 결혼, 데이비드는 연상이고 루이지는 어리고 의존적임. 1985년 2000년 13명의 출산, 빈번한 이사, 사회로부터의 점진적인 고립. 2001년 홈스쿨링 전환, 외부 접촉의 완전한 중단. 2003년 2010년 통제 강화, 엄격한 규칙의 출현, 식사 제한, 외출 금지. 2010년 2018년 고문 시스템, 쇠사슬, 지속적인 고립, 최소한의 영양 공급, 환경의 치명적 악화.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25년에 걸쳐 발전한 것입니다. 단계적으로요. 재정 통제에서 생명 통제로, 엄격함에서 잔인함으로, 제약에서 고문으로 말입니다. 자료를 연구하는 심리학자는 평가를 내립니다. 학대 관계의 전형적인 에스컬레이션입니다. 데이비드는 원래 통제광이었고 루이즈는 순종적인 피해자였다가 공범이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수년간 구축되었습니다. 각각의 단계는 이전 단계의 논리적 연장선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선을 넘었지만 그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사관들은 최종 신문을 준비합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전체 그림이 있습니다. 시작부터 끝까지, 만남부터 체코까지 말입니다. 형사들은 2차 신문을 조직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갖추고 시작합니다. 사진, 진단서, 일기, 금융서류들입니다. 데이비드를 취조실로 데려와 앉힙니다. 그의 앞에 집안의 사진들을 펼쳐놓습니다. 쇠사슬, 침대 위에 수척한 사람들, 텅 빈 냉장고. 형사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 설명해 보십시오. 데이비드는 사진을 봅니다. 오랫동안요. 그러고 나서 시선을 들어올립니다. 차분하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훈육이었죠. 그들은 다른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통제가 필요했습니다. 형사가 진단서를 놓습니다. 키 175cm에 몸무게 37kg, 치명적인 영양실조. 이것이 어떻게 훈육입니까?